네, 여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까지 못하셨으면 이제 뒤풀이 가시고 하시면은 좀 시간이 없으실 텐데 약간 제가 고민했던 게 사실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건 토요일까지긴 했거든요. 근데 약간 과제 맞추려고 이제 좀 그 일정을 좀 조정했던 거라서 오늘 사실 새로 과제가 나가는데 그거랑 맞추려고 조정했던 거라 혹시 내가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사실 막 시간을 많이 들일 수는 없을 것 같고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 내일까지로 한번 미룰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결정하면 되는 거긴 한데 그냥 내일까지로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차피 뒤풀이도 있고 해서 그냥 뒤풀이 마음껏 노시라고 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공지로는 이미 써놨는데 이번 주에 새로운 프로그래밍 과제가 나갑니다. 이번에 과제가 이제 LSTM 구현하고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현하는 과제인데 사실 트랜스포머 인코더 부분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다룰 내용이라 아직 안 배우긴 했어요. 그래서 아마 LSTM 부분까지만 하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제 트랜스포머를 좀 배우신 다음에 이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조금 말씀드리자면 과제 1은 지난 학기랑 똑같았습니다. 사실 지난 학기 과제랑 똑같았어가지고 아마 재수강 하시는 분들은 좀 쉽게 좀 해결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과제 2부터는 조금 바뀔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이번 지난번에 좀 들으셨더라도 디빈집을 좀 다시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좀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어텐션 메커니즘과 머신 트랜슬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좀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랑 같이 다루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어텐션 메커니즘보다는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좀 위주로 다루고 거기에서 사실 그 어텐션이라는 게 도입되는 그 역사가 있거든요. NLP와 CV를 거쳐서 그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도입되고 왜 거기에 어텐션이 필요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입됐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는 태스크를 다루는 거라 오늘은 좀 머신 트랜슬레이션 위주로 다루고 어텐션이 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좀 그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 지난 강의 때 트레이닝 뉴럴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뤘어가지고 이 RLM과 LSTM 관련된 부분은 3강에서 아마 다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만 리캡을 해보고 그다음에 인코더 그 시퀀트 투 시퀀스라는 이제 모델 아키텍처를 오늘 저희가 다룰 텐데 그거를 다루기 위해서 먼저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다룬 다음에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그다음에 어텐션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자 소개는 뭐 성찬이 형이 넣더라고요. 성찬 사모님이 넣길래 넣어봤는데 뭐 CV랩에서 학부 인턴을 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내용이 NLP인데 사실 저는 CV를 하는 사람이라서 조금 안 맞긴 합니다. 근데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고 사실 저 데이터톤 나가서 대상 받았던 것도 NLP였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는 그래서 뭐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오늘도 약간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 하면서 조금 저런 피처나 리프레젠테이션 관련한 내용들이 조금 나올 텐데 뭐 그런 부분에도 관심이 있고 주로 하는 거는 컴퓨터 비전, 픽셀 트래킹, 뭐 비디오 디퓨전 같은 거를 좀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그 RNN에 대해서 조금 리캡을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 RNN,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구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사실 이 RNN이라는 구조가 왜 필요한가, 왜 이렇게 RNN이 생겼는가를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저 시퀀셜 데이터 사실 이거를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안 다뤘을 수도 있는데 결국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NLP를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텍스트 아니면 문자 데이터를 좀 주로 예시로 듣는데 굳이 뭐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좀 순서가 중요한 뭐 언어 외에도 뭐 소리, 뭐 악보, 주식 정보 같은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이 RN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퀀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순서 정보가 중요하고요. 또 인풋의 길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롱텀과 쇼트텀의 디펜던시
그러니까 뭐 앞에 있는 정보들이 뒤에 있는 정보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좀 짧은 텀에서, 짧은 그런 범위 안에서의 영향일 수도 있고, 좀 정말 긴 텀에서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 RNN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퀀셜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그런 RNN들의 특징이 있는데, 사실 RNN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특정한 모델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우리가 CNN 배울 때도 뭐 알렉스넷, 구글넷, 레스넷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다뤘잖아요. 그래서 사실 LSTM도 뭐 그러니까 RNN도 뭐 LSTM, GRU 같은 여러 가지 베리언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총칭해서 부르는 말들이 RNN이다. 그리고 RNN들은 이런 여러 길이의 시퀀스를 다룰 수 있고 롱텀 디펜던시를 트랙할 수 있으며 인포메이션에 대한 오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시퀀스에 대해서 그 파라미터를 공유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들을 우리가 RNN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RNN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기에 있는 FW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네트워크인지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FC 레이어처럼 그냥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풋과 그 히든 이전 타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서 더해주거나 막 컷캣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정말 기본적인 형태의 RNN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게이트, 뭐 인풋 게이트, 뭐 포겟 게이트, 여러 가지 게이트들을 합쳐가지고 그것들의 정보를 모아서 다음 히든 스테이트와 아웃풋으로 넘겨주는 그런 LSTM 같은 그런 네트워크들도 있는 것이고, 결국 그런 것들의 차이가 이 펑션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셀의 모양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의 정의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간략하게 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결국 인풋과 이전 타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로 넘겨주고, 그 히든 스테이트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아웃풋을 내뱉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 구조를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줄여서 RNN이라고 하면 될 거. RNN이라고 부르고, 결국에는 저 히든 스테이트의 정보를 가지고 계속 이어간다. 다음 스텝으로 넘겨주고 그 여태까지 들어온 인풋들의 정보를 저 히든 스테이트에 담으려고 한다라는 저 디자인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어떻게 이거 모델을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원투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순한 우리가 전에 배웠던 투레이어 FC, ML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인풋 하나가 들어와서 그것을 여러 개의 아웃풋으로 내뱉는,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캡셔닝 같이 우리가 어떤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하나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 대한 설명, 캡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태스크가 있는데, 그런 걸 이미지 캡셔닝 태스크라고 하는데, 그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원투 매니로 하는 저런 RNN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많은 그 시퀀셜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고 시퀀셜하지 않은 어떤 하나의 경영적인 그런 데이터를 출력해내는 태스크들도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인풋 데이터를 받고, 인풋으로 어떤 텍스트 데이터를 받고 그 텍스트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태스크 같은 것들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텍스트를 따로 생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클래스 레이블을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의 아웃풋만 내뱉도록 이제 하는 그런 모델 아키텍처가 있을 수 있고, 사실 저희가 과제 2에서 이제 제작해야 하는 그 모델 구조가 저 두 번째 매니 투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이제 매니 투 매니라는 저런 모양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많은 어떤 시퀀셜한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시퀀셜한 것을 내뱉어야 하는 그런 태스크에 적합한 모양이겠죠.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머신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영어를 받아서 그거를 대응되는 프랑스어를 출력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전체 어떤 뭐랄까요, 전체 그 문장이나 컨텍스트, 뭐 다큐멘트를 받아서 그거를 뭐 서머라이제이션해서 그냥 요약을 해서 내뱉는 그런 태스크라던가 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다 인풋으로 받는 것과 아웃풋으로 받는 것이 전부 다 이제 시퀀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렇게 많은 것들을 인풋으로 받아서 많은 것들을 아웃풋으로 해줘야 되는 그러는 저런 식으로 우리가 RNN을 구성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매니투매니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게 처음 보시면 약간 저게 무슨 차이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게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것은 하나가 인풋으로 들어오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건 하나가 인풋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아웃풋을 내뱉는 그런 모양인데, 이거는 약간 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 쟤는 이게 많이 쓰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 GPT가 이런 모양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떤 제너레이티브 태스크에 조금 더 많이 쓰이는 어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오토 어그레시브 그런 모델링에 좀 더 적합한 그런 모델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좀 나중에 다룰 이야기라서 지금은 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왼쪽에 있는 매니 투 매니가 조금 더 좀 제너럴한 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인풋 텍스트를 모두 다 한 번에 인풋을 받고, 그동안에는 계속 뭔가 아웃풋을 내뱉는다기보다는 그 인풋 정보를 처리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그걸 다 인풋을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압축한 그 히든 스테이트의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제 아웃풋으로 내뱉어 주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보통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저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놓은 저 구조가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중점적으로 볼 것 같은데, 이거를 보기 전에 저희가 저거를 좀 더 제너럴하게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그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라는 게 정말 딥러닝에서 많이 쓰이는 정말 제너럴한 그런 모델이기도 하고요. 사실 모델 구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델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인코더라는 부분은 인풋을 받아서 그거를 어떤 컨텍스트로 압축을 시켜서 표현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디코더는 그 인풋으로 만든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다시 아웃풋으로 변환시키는 부분입니다. 이게 보통 뭐 나중에 배울 트랜스포머나 아니면 시퀀트 투 시퀀스 아니면 세그멘테이션 같은 태스크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 어떻게 보통 그런 태스크에서만 인코더 디코더라고 부르는 것 같긴 하지만, 정말 제너럴하게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모델들을 이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제너럴하게 많이 쓰이는 아키텍처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코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먼저 인코딩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 말고도 뭐 보통 뭐 코드화, 암호화 뭐 이런 얘기로 좀 많이 쓰이는데, 뭐 인코딩이라고 하면 뭐 문자 인코딩, 뭐 유니코드 인코딩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비디오 인코딩 같은 것들도 있고, 결국에서 여기에서 쓰이는 인코딩이라는 단어는 결국에는 어떤 현실 세계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숫자 정보들, 바이너리 정보로 바꿔주는 그런 규칙 같은 것들, 규범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런 것들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표현된 정보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동영상을 찍는다 하면은 우리가 그 빛 정보를 받아서 어떻게 그걸 우리가 바이너리한 이진수로 바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어떤 인코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딥러닝에서 쓰이는 인코딩이라는 거는 약간 그거랑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딥러닝에서는 인코더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인풋을 받아서 그 정보를 가지고 피처를 뽑는다고 해요. 뭐 피처를 뽑는다고 하든가 뭐 인베딩을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인풋으로 주는 정보들은 결국에는 되게 생으로 된 러우 인풋이라고 하는데, 되게 굉장히 정제되지 않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나 비디오를 이미지로 받는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막 256 by 256의 이미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3 곱하기 256 곱하기 256이 되는 그런 되게 그냥 숫자로만 이루어진 별 정보 없는 그런 인풋 데이터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컴퓨터가,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우리가 바꿔줘야지만 이거를 가지고 딥러닝 그 모델들이 잘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인코더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NLP를 다루긴 하지만 이거를 좀 표현하기가 설명하기 쉬운 게 CV여서 CV를 좀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우리가 256 by 256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딥러닝 모델에다가 그걸 바로 넣어준다고 했을 때 그걸 10, 만약에 10바에 10 곱하기 10번째 그러니까 뭐 X축에서 10번째, Y축에서 10번째 있는 픽셀이 어떤 색을 가지고 있는지만으로 우리가 이걸 유의미한 추론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걸 가지고 막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막 10번째 여기 가로에서 10번째, 세로에서 10번째 있는 픽셀이 어떤 색인지의 정보만 가지고 당연히 그걸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그런 좀 로우 레벨의 그런 정보라고 하는데 그런 로우 레벨의 정보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좀 피처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서 조금 더 뭐 어떤 그 이미지 어떤 모양이 있는지 어떤 형체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정보들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인코더인데 뭐 예를 들자면 뭐 CNN에서 여러 가지 필터를 써가지고 이제 이미지의 그런 피처들을 뽑잖아요. 그런 과정 자체가 어떤 이미지를 인코딩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사진에서도 보시면은 로우 레벨 피처, 미드 레벨 피처, 하이 레벨 피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런 식으로 좀 로우 레벨에서는 정말 좀 완전 간단한 기하학적 모양들, 뭐 선, 점, 뭐 원 같은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사실 그런 것들의 정보를 점점 모아가면서 이제 사실 딥러닝 모델 자체가 우리가 우리가 약간 알 수가 왜 그렇게 되는지 알 수 없는 블랙박스 모델이다 보니까 왜 피처들이 저렇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조금 더 로우 레벨의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 추상적이지 않은 좀 구체적인 뭐 점선면 같은 개념들을 좀 모아서 그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추상적인 좀 추상적인 뭐 어떤 개라는 피처를 뽑을 수 있는 아니 뭐 고양이라는 피처를 뽑을 수 있는 그런 하이 레벨의 피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인코더가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코더가 하는 역할은 어, 떤 인풋을 압축해서 어떤 콘텍스트, 픽처, 프레젠테이션, 인베딩 사실 거의 똑같은 단어들이긴 한데 결국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의 모델들이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더 효율적으로 이 정보를 표현해서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수행하는 부분이 인코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CNN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레스넷 같은 걸 보면 레스넷에서 계속 그 레시듀얼 블럭들이 있죠. 레시듀얼 블럭들이 있고 마지막에 GAP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해서 그걸 하나의 어떤 플래튼된 어떤 하나의 벡터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다시 FC 레이로 넘겨줘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잖아요. 그거 제가 뭐 몇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12 곱하기 1024의 리니어 레이를 1000의 리니어 레이를 태워서 그 1000개에 대한 각각의 클래스 그 디스트리뷰션을 만드는 것이 마지막에 그 레스넷이 하는 역할인데 결국에는 그 앞에 있는 모든 부분은 그러니까 그 리니어 레이어를 태우기 전에 이전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이미지에 있는 이미지에 있는 그 정보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역할을 하는 그 인코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지난번에 배웠을 것 같은데 뭐 어떤 파인 튜닝을 하거나 그런 프리 트레이닝을 하거나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이 마지막에 있는 저 인코더 그 클래시파이어 부분 마지막 클래시파이어 레이어를 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그 인코더 부분만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게 이 인코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코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거를 우리가 CNN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인코더 부분, 그 다음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들어오는 거는 이 인코더 부분이 이 인풋 이미지로부터 잘 뽑아낸 정보를 우리가 클래시파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 어떤 정보일지는 잘 몰라도 그 인코더가 이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잘 학습을 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프리 트레이닝이라는 전략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인코더는 어떤 인풋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압축해서 피처를 뽑아내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코더는 그렇게 뽑아낸 정보들을 가지고 아웃풋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 음, CV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컨볼루션을 통해서 그 인풋 정보들을 압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컨볼루션을 역으로 해주는 연산들이 있어요. 이거를 아마
그 세그멘테이션 같은 거 할 때 조금 더 다룰 것 같은데, 뭐 디컨볼루션 혹은 뭐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이라고 부르는 연산이 있고, 이걸 통해서 약간 대칭적인 구조로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태스크를 좀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NLP니까, NLP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NLP에서는 똑같이 우리가 LSTM을 인코더로 썼으면 또 LSTM을 디코더로 써서 똑같이 디코딩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압축한 그 정보를 가지고 디코딩을 해주는, 그래서 아웃풋을 내뱉는 방식으로 이제 모델을 구성하는데, 사실 보통 이제 인풋 그 인코더와 디코더를 좀 비슷한 구조로 좀 시메트릭하게 대칭적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어 보통 약간 관습적으로 그렇게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다만 뭐 그럴 필요는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디코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인코더, CNN 인코더가 압축한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어떤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으로 어떤 변화를 해주는 일종의 디코더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어시메트릭한, 그러니까 그 대칭적이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구조로 우리가 아키텍처를 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마찬가지로 이제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메리트 원 같은 경우에는 그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앞에서 요 인풋을 여기까지 받은 다음에 여기까지는 인코딩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거를 다시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으로 내뱉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디코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거를 조금 더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를 이제 좀 인코딩과 디코딩의 관점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차이를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인풋으로 들어온 단어들, 아니 어떤 시퀀셜 데이터를 전부 다 한 번에 콘텍스트 벡터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디코딩을 해나가는 방식인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인풋으로 들어온 그 단어들의 정보를 그 타임 스텝까지만 이제 콘텍스트 벡터에 저장해 놓고, 그때까지 타임 스텝의 그 벡터의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아웃풋을 하나씩 내뱉는 구조겠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른쪽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이후의 타임 스텝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 그 앞에 있는 인풋들은 우리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정보들은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없어서, 어, 어떻게 보면은 그럼 당연히 왼쪽을 쓰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뭐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지, 그 제너레이티브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 단어를 어떤 거를 생성할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오른쪽처럼 생성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태스크들에서도 저런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모델을 직접 구성해보고 저 실험적으로 해봐야지 어떤 모델이 더 잘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제 좀 짚고 넘어갈 텐데,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는 태스크는 아까 저희가 말했던 그 매니 투 매니, 그래서 사실 그걸 시퀀스 투 시퀀스 그 구조인데, 그거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태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스 랭귀지로 표현되어 있는 문장, 어떤 문장 X를, 여기서는 뭐 프랑스어죠.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타겟 랭귀지로 표현된 문장 Y로 번역하는 태스크라고 써 있고, 뭐 사실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번역하는 태스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인갈이 하지 않고 기계가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태스크가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딥러닝을 도입하기 이전에는 이게 통계적인 방식으로 많이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딥러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되게 그 이론적인 기반 같은 경우에 통계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한 90년대부터 굉장히 최근까지도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그 확률적인 모델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모델링 할 때 어떤 조건부 확률로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X가 주어졌을 때 가장 좋은
가장 높은 확률을 보이는 English sentence Y를 찾자라는 어떤 일종의 확률 분포로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Y 바 X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베이지 룰을 써서 베이지 정리를 써가지고 저렇게 분해를 해서 우리가 PX 바 Y 그다음에 PY를 각각 이제 데이터로부터 구해보자라는 것이 어떤 통계적인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PX 바 Y랑 PY도 결국 우리가 학습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있어.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사실 여기서 PY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타겟 랭귀지에 대한 지식, 어떤 문장이 자연스러운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좀 학습을 시켜야 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냐면은 이제 학습이라기보다는 좀 통계적인 추정에 가깝긴 한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우리가 어떤 언어에 대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겠죠. 언어에 대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뭐 오늘 내가 밥을 먹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을 거고, 그 문장에서 어떤 단어 다음에 그 다음 단어가 나올 확률을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마르코프 체인과 같은 그런 모델링을 해가지고 어떤 단어 다음에 그 다음 단어가 나올 확률, 그 두 개의 문장이 있을 그 앞에 그 두 개의 단어가 있을 때 그 다음 단어로 그 나올 확률을 계속 그 조건부 확률을 곱해줘서 그거를 확률적으로 모델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문장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장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을 구해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떤 문장과 그 문장에 해당되는 다른 언어의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들의 쌍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그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이 어떤 문장으로 번역되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트랜지션 모델도 우리가 데이터가 충분하다면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조합해서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수행하려고 했던 게 기존의 고전적인 확률론적인 머신 트랜슬레이션인데,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되어야 되겠지만 그만큼의 우리가 충분한 데이터를 얻기가 힘들겠죠. 모든 어떤 쌍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단어와 문장 쌍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거를 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학습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통계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하다가 이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그런 통계적인 모델링을 우리가 한번 딥러닝의 관점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라는 것이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고,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 태스크를 엔드 투 엔드로 결국에는 딥러닝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해보자 라는 것이 이제 NMT의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크게 두 가지 RNN으로 이루어진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인코더 디코더, 아까 저희가 좀 언급을 했었던 인코더 RNN과 디코더 RN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설명은 좀 거창하게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여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RNN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풋으로 저렇게 하나씩 저 센텐스를 넣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콘텍스트 벡터를 하나를 만들고, 이 콘텍스트 벡터를 만드는 게 인코더 RNN의 역할인 거고, 그걸 하나씩 디코딩 해 나가는 게, 그러니까 디코딩을 해 나가는 것이 어 이제 디코더 RNN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디코딩을 해서 거기서 해당하는 그 아웃풋들이 나올 텐데, 그 아웃풋들이 각각의 단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인코딩한 정보들과 여태까지 우리가 예측한 그 트랜슬레이트 된 단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 것이 더 적절한가에 대한 클래스, 그 워드에 대한 그 확률 분포를 우리가 예측하도록 하는 그런 모델을 이제 구성을 하면은 우리가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일종의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도 볼 수가 있겠죠. 보캐블러리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보캐블러리 레이블을 제대로 예측했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레이블이 있는 하나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각각의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흘려주면은, 그리고 이걸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로스를 백프로파게이션을 시켜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업데이트를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모델을 학습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약간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여기서 어떤 거를 이제 디코더도 결국에 우리가 인풋을 받아야 할 텐데 디코더의 인풋으로 어떤 것을 받을 것이냐라는 것이 좀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사실 이게 우리가 예측한 물론 이제 인퍼런스 과정에서는 우리가 예측한 거를 바로 다음 타임 스텝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 합리적인 그런 예측 결과를 우리가 모델을 내뱉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우리 모델의 예측한 결과를 이제 다음 타임 스텝에 인풋으로 넣어주면 되는데 사실 이게 학습할 때 초반에는 이게 적용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학습 초반에는 우리가 모델이 예측한 결과가 진짜 아무 결과나 내뱉을 것이기 때문에 그 모델이 예측한 결과가 되게 적절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다음 타임 스텝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좀 노이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막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일종의 테크닉인데 이걸 티처 폴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퍼런스 시에는 이제 우리가 모델이 예측한 그 아웃풋을 다음 타임 스텝에 인풋으로 넣어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는 그러니까 GT를 대신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이 예측한 그런 결과 대신에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GT의 인베딩을 인풋으로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모델을 학습할 수 있도록 모델이 조금 더 빠르게 초반에 좀 더 안정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테크닉을 티처 폴싱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RNN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우리가 사실 간단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조금 더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단순히 원투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투 레이어의 MLP였잖아요.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 MLP였는데 사실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RNN이나 LSTM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딥러닝답지 않게 우리가 레드넷 같은 경우에는 막 레이어가 50개, 100개까지 넘어가는데 사실 이거는 레이어가 두 개인 거니까 굉장히 단순한 구조인 거고 사실 이걸 뎁스를 늘린다기보다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양 옆으로 가로로 이렇게 좀 네트워크를 좀 깊게 가져가는 모델인 건데 사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런 고민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우리가 인코더를 구성할 때, 뭐 이거 LSTM이나 RNN 같은 걸 구성할 때 그런 레이어를 더 쌓으면 더 좋은 성능을 내지 않을까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기존 딥러닝에서의 그런 뭐랄까요 가정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레이어를 좀 더 깊게 쌓으면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그런 멀티 레이어 RNN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구조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뭐 별건 아니고 그냥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레이어의 MLP를 쭉 옆으로 쌓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제가 알기로 어떤 오버피팅 같은 경우에 문제가 좀 이 NLP 같은 경우에서는 좀 크게 일어나고 또 성능에서의 큰 향상이 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거를 잘 사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사실 또 이거를 또 가지고 뭐 바이 디렉셔널 RNN이라고 해서 뭐 양방향 사실 RNN 같은 경우는 한 방향의 그 인풋의 방향성만 예측을 가지고 예측을 해야 하는 거죠. 그거를 양방향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패스를 더 만들어줘서 그런 식으로 예측하는 바이 디렉셔널 RNN 같은 모델들도 있는데 뭐 사실 그런 것들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알고 넘어가실 거는 멀티 레이어 RNN도 쓰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거는 그냥 원 레이어로 정말 단순한 모델 아키텍처가 RNN과 LSTM에서는 좀 많이 쓰이는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퀀투스 여태 우리가 좀 다뤘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처음에 그 봤었던 그 확률 분포적인 관점에서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디코더가 예측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스 센텐스와 여태까지 우리가 예측한 단어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디코더 자체를 하나의 확률 분포라고 확률 모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코더를 P, Y와 X를 예측하는 하나의 일종의 그 확률 분포 모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퀀트 투 시퀀스를 단순히 이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셔널에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스 센텐스, 그 다음에 여태까지 예측한 타깃 센텐스를 가지고 다음 거를, 다음 단어, 다음 타겟 그 단어를 예측하는 그런 모든 태스크에 우리가 제너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머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가능을 하고, 다이얼로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화에 대한 그런 정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다음 대화로 어떤 그 문장이 올 것인지를 예측하는 태스크 같은 거에도 쓸 수가 있고, 뭐 코드 제너레이션, 우리가 코드에 어떤 정보를 줬을 때, 코드를 일부러 줬을 때 그 다음 코드는 어떻게 써야지 그거를 쓸 수가 있는 것인가 같은 뭐 이런 여러 가지 태스크에 우리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게, 우리가 만약에 모델을 트레이닝을 다 시켰다고 했을 때 저 모델이 이 확률적인 분포 관점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디코더의 한 타임 스텝에서 예측하는 거는 결국 이 한 단어의 확률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에서 이 한 단어의 확률을 예측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Y1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요 스타트 부분에 있는 요 부분에서 모델이 예측하는 거고, 이 Y2 같은 경우에는 그 PY2 바 Y1X가 예측하는 거는 요 부분인 거죠. 그 다음 TY 바 Y3 바 Y2 Y1X가 예측하는 거는, 아, 마우스가 안 보이네. 요 부분, 요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각각의 단어를 예측할 그 다음 우리가 예측한 문장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스 센텐스를 기반으로 했을 때 그 다음번에 단어가 나올 확률이지 그게 우리가 문장이 나올 확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고 싶은 거는 가장 확률이 높은 문장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계속 확률이 높은 것만 이렇게 그리디하게 선택을 한다고 해서 이게 최선의 그 문장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 스텝마다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선택했을 때는 결국에 우리가 확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거의 모든 어떤 그 조건부 확률의 그 곱이 그 가장 확률이 높은 그 단어 문장의 확률일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리디 디코딩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이제 가장 높은 확률인 단어를 택하는 걸 그리디 디코딩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을 썼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방법을 이제 좀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모든 경우의 수를 찾는 거겠죠. 근데 사실 당연히 좀 성능이 당연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모든 단어의 수가 최소 몇 천 개에서 만 개 이상이 갈 텐데, 예를 들어 천 개라고 하면 천 개의 단어를 가지고 막 20개의 시퀀스를 예측해야 한다. 그럼 10의 20승의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좀 엄청난 좀 부담이 있겠죠. 사실 그래서 이 방법은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고, 이 방법과 약간 그리드 디코딩을 좀 절충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디코딩 방법이 이 빔 서치 디코딩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 타임 스텝마다 그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 K개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he가 첫 타임 스텝에서 뭐 he, she, I, you 이런 것들이 다 예측이 됐다. 그럼 거기에서 4개만 남겨놓고 그 4개에 대해서 각각 4개씩을 더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he가 들어갔을 때 그 다음 스텝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 4개. 그 다음에 뭐 she가 들어갔을 때 다음 스텝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 4개. 이런 식으로 총 16개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 16개 중에서 다시 그 확률이 높은 4개를 다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만 남겨놓고 그걸 다 다음 스텝에 인풋으로 넣어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인퍼런스 할 때 디코딩을 해줘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어떤 그레이디하게 찾기는 하지만 조금 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디코딩을 해주는 방식이 이 빔 서치 디코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좀 추가적인 테크닉인데, 이게 하다 보면은 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태스크를 하다 보면은 마주치게 될 문제점인데, 좀 동일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어떤 계속 똑같은 단어를 내뱉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도록 저희가 RNN 할 때 그런 N그램 같은 개념을 배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N그램 단위로 해서 그런 단어들이 그 단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어떤 페널티를 주는 그런 테크닉 같은 것들도 있다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좀 이게 뭐다라고 참고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빔서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어떤 디코딩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빔서치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요약이나 번역 같이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는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좀 다이나믹하게 어떤 뭐 실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제너레이션을 해야 된다. 뭐 다이얼로그나 뭐 어떤 스토리 제너레이션과 같은 태스크를 우리가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확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확률이 높은 거를 따라가는 것이 이 빔서치의 목적이다 보니까 어떤 좀 정형적인 답변만을 내놓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사진에도 좀 보시면 나와 있는데, 뭐 빔서치를 했을 때는 그냥 뭐 예라고만 대답을 한다 라는 좀 이런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좀 다이나믹하게, 사실 인간이 실제로 좀 말을 할 때 하는 것처럼 조금 더 서프라이징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제너레이션을 위해서는 이거를 단순히 그냥 확률이 가장 높은 걸 택하는 게 아니고 좀 샘플링을 해야 하는 그런 방법론을 택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샘플링 방법론의 좀 뭐랄까요, 그 동기입니다. 이런 방법론이 또 제시가 되었었고, 그래서 GPT 같은 것들은 이런 샘플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GPT가 그 사용하시다 보면 그 사용 생성할 때마다 그 답변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이 샘플링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샘플링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확률, 우리가 그 디코더의 아웃풋으로 그 각 단어의 그 확률 분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확률 분포에 따라서 그냥 일반적인 샘플링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근데 사실 그러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 샘플링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좀 제한을 걸어주는 것이 탑 K, 탑 P 샘플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개 중에서 랜덤하게 샘플하는 것이 저 중간에 있는 탑 K 샘플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탑 P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누적 확률이 P 이상이 되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샘플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론을 이 탑 P 샘플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런 스태티스컬한 그런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뭐 사실 당연히 더 좋은 성능을 내겠죠. 사실 딥러닝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태스크에서의 발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런 수혜를 받은, 정말 큰 수혜를 받은 태스크 중에 하나가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의 엔드 투 엔드 모델로만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인간의 노력이나 보수 작업이 필요가 하지 않다라는 장점도 좀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겠고, 또 좀 단점들도 우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블랙박스 모델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딥러닝에 있어서의 한계점이겠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 라는 좀 그런 블랙박스 모델이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 또 디버깅이 힘들다는 것도 뭐 그런 문제점에서 파생되는 것들이고, 또 모델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번역을 하는지를 좀 알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같은 소리인데. 그리고 또 바이어스 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것 좀 나중에 설명드리기는 할 텐데, 우리가 결국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큰 스케일에서 웹 스케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성별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소셜 바이어스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딥러닝에서 태스크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태스크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매트릭, 이밸리에이션에 대한 부분인데,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는 보통 블루라고 하는 저 매트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번역한 결과와 사람이 직접 번역한 결과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저 n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하는 건데,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아마 코테에도 나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푸신 분이 있었을지는
여기 있으시겠지만 이게 코트에서 이걸 직접 구현해봐라 라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랑 뭐 러지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매트릭이 있거든요. 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매트릭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게 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는지를 좀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게 레퍼런스가 사실 하나일 수는 없죠. 어떤 한 문장에 대해서 번역한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R1과 R2가 저 두 가지 레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델이 이제 번역을 한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C1, C2, C3, C4가 각각 다른 모델들이 다 번역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이제 높은 성능을 내는 건 당연히 C3겠죠. 왜냐하면은 저 가장 많은 그 N그램이 겹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블루 스코어를 계산했을 때도 가장 높은 성능을 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좀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N그램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뜻이 같지만 다른 단어들, 뭐 예쁘다와 아름답다 같은 그런 다른 단어들을 좀 고려를 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거를 뭐좀 보완하기 위해서 뭐 버트 스코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기준들이 좀 제시가 되고는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할 때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그래서 해결이 되었는가라고 하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이제 사실 뭐라고 할까요? 이 원래 그 슬라이드 레퍼런스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뭐 요즘 GPT 하는 거 보면은 뭐 거의 해결이 된 것 같기도 하죠. 사실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아직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태스크에서 모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좀 관용구 같은 것들을 잘 해석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GPT 같은 거 쓰실 때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우리가 문장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뭐 관용구들 아니면 뭐 밈 같은 것들을 모델들이 뭐 당연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모델들이 학습된 데이터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런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인 그런 인풋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모델들이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거고 사실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뭐 페이퍼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는 좀 잘 될 것 같긴 한데 여튼 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편향된 지식이 그대로 학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좀 large 스케일에서 학습한 그런 GPT 같은 모델에서 좀 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웹상에 있는 그 인간들이 쓴 그 바이어스된 그 지식들을 모델이 그대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모델이 편향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뭐 she works as a nurse, he works as a programmer라고 이제 써 있는데 이게 인풋을 보시면은 이게 그 뭐지? 성별을 따로 지정해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면서 이제 저 성별에 대한 바이어스 아니면 성별이 아니더라도 뭐 직업, 인종 같은 거에 대한 바이어스가 조금 모델의 지식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해결하는 것도 일종의 어떤 문제점으로 좀 여겨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블랙박스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이상한 번역을 해도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약간 아직도 GPT 같은 모델에서 남아있는 문제들이긴 한데 이런 이상한 뭐 AG 이렇게 인풋을 주더라도 우리가 이게 왜 저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아직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텐션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1분이니까 한 5시까지 쉬고 어텐션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있는 그거 출석. 아, 어, 이거 내셔야 돼요. 오늘까지. 오늘까지. 나 1. 일요일 회의.